지금 미국 남부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0일 전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차 공장 앞에서 한 관계자가 외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없이도 문제 없어요. 여긴 미국 공장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55억 달러를 들인 그 공장은 멈춰섰고 천여 명이 해고됐습니다. 수십 개 협력사가 문을 닫자 지역 경제 전체가 마비됐죠.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127명의 한국인이 이 모든 걸 지탱하고 있었구나. 현지 당국은 이제 애원합니다. 한국 기술자분들, 돌아와 주세요. 단 한 달 만에 자존심이 절박한 부탁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3시 15분, 침대 옆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반쯤 잠든 상태로 화면을 확인하니 뉴욕 본사 편집국장이었죠. 에밀리, 지금 즉시 조지아로 출발해. 현대 메타플랜트 상황이 심각해. 단순한 가동 중단 수준이 아니야. 15년 기자 생활에서 이렇게 급박한 톤은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렌터카를 몰고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어요. 겨우 한 달 전만 해도 이곳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희망으로 불렸거든요. 55억 달러를 투자한 최첨단 전기차 공장, 연간 30만 대 생산 능력, 8천 개의 일자리 창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서 미국 제조업 부활의 상징이라고 치켜세웠던 그곳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공장 정문 앞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주차장에 경찰차가 12대나 늘어서 있었고 1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게이트 앞에서 울부짖고 있었어요. 우리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들 학비는 누가 내줄 건데? 어떤 아주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죠. 저는 황급히 차에서 내려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대한 조립 라인이 완전히 멈춰 있었거든요. 로봇 팔들은 중간에 멈춘 채 허공을 가리키고 있었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는 반쯤 조립된 차체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저는 공장 관계자를 붙잡고 물었죠. 그는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요. 127명 전원이 30일 전에 철수했어요. 우리는 그들 없이 공장을 돌릴 수 없습니다. 127명. 겨우 127명이 떠났을 뿐인데 1100명이 실직했다고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흘 동안 현장을 취재하면서 알게 된 진실은 훨씬 더 심각했어요. 한 미국인 엔지니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로봇을 작동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속수무책이죠. 배터리 셀 조립 라인의 오차 범위가 0.003mm를 넘으면 안 되는데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국 팀장님들은 눈으로만 봐도 문제를 찾아냈거든요. 공장 붕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브라이언 카운티 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났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숫자들을 읊어댔죠. 현대차 공장과 직접 거래하던 부품 업체가 87곳입니다. 그중 42곳이 이미 문을 닫았어요. 물류회사, 식당, 주유소까지 합치면 5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의 불빛이 꺼져 있었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24시간 내내 빛나던 그곳이 이제는 거대한 무덤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철수한 한국 기술자들의 숙소였던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어요. 관리인 아주머니가 저를 빈 방으로 안내했죠. 한국 분들은 정말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하고 밤 11시에 돌아왔죠. 주말에도 공장에 나갔고요. 방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벽에 붙어있던 메모지 자국들이 보였어요. 아마도 공정 개선 아이디어나 기술 노트들이었겠죠. 그들이 얼마나 이 프로젝트의 진심이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떠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관리인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 분이 공항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았대요. 기술 자료를 들고 가다가 산업 스파이로 의심받았다나 뭐라나. 그 소식을 듣자마자 127명 전원이 48시간 만에 짐을 싸서 떠났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동 분쟁이 아니었어요.
자존심의 문제였죠.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헌신을 인정받지 못하자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등을 돌린 겁니다. 공장 주차장으로 돌아왔을 때 해고 통지를 받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한 남성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기자님, 우리 일자리 다시 생길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이 사태가 조지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제 휴대폰으로 속보가 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산 반도체에 120% 관세 부과 선언.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조지아의 재앙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훨씬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조지아 취재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저는 블룸버그 기자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죠. 오후 2시 정각, 트럼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산 반도체에 120%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승리감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은 우리 시장에 너무 오래 의존해왔어요. 이제 공정한 경쟁을 시작할 때입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죠. 저는 황급히 노트북을 열어 속보를 타이핑했습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곧 무너질 겁니다. 그들은 미국 없이 살 수 없어요. 반면 우리에겐 인텔이 있고, 마이크론이 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참석한 기자들 중 절반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머지 절반은 의구심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곧바로 실리콘밸리 취재원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엔비디아 공급망 담당 부사장이었습니다. 에밀리, 이건 재앙이야. 우리 AI 칩의 핵심 부품 80%가 한국산이라고. HBM 메모리는 SK 하이닉스 아니면 대안이 없어. 두 번째는 애플의 하드웨어 엔지니어였죠. 아이폰 16에 들어가는 A17 칩. 삼성 파운드리 없이는 만들 수 없어요. 대만 TSMC로 전환한다고요? 그쪽은 이미 포화 상태예요. 최소 2년은 걸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세 발표 후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블룸버그 본사 모니터룸에서 실시간 주가 변동을 지켜봤어요. 개장 벨이 울리자마자 미국 빅테크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죠. 엔비디아 마이너스 12%, 애플 마이너스 9%, AMD 마이너스 15%.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6천억 달러가 하루 만에 증발한 겁니다. 저는 급히 나스닥 거래소로 향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한 베테랑 트레이더가 저에게 말했죠. 30년 경력에 이런 패닉 셀링은 처음 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반도체 관련주를 무차별 매도하고 있어요. 한국 부품 없이는 제품을 못 만든다는 걸 시장이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48시간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구글 데이터 센터의 AI 서버 70%가 한국산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대체제가 없습니다. 현재 재고로는 3개월밖에 못 버팁니다. 그의 얼굴엔 절박함이 역력했죠. 72시간째 드디어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실리콘밸리 주요 CEO들이 백악관 앞에 집결한 거예요. 엔비디아 젠슨 황, 애플 팀 쿡,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AMD 리사 수까지.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젠슨 황이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한국 반도체 관세를 철회해 주십시오. 우리 산업 전체가 위기입니다. 그의 옆에 선 팀 쿡도 말했죠. 아이폰 생산 라인이 석 달 내 멈출 수 있습니다. 10만 개의 미국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어요. 하지만 백악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변인은 간단히 말했어요. 대통령의 결정은 확고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적응할 것입니다. 그날 밤 다우지수는 800포인트 하락으로 마감했죠. 저는 밤늦게까지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인텔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한 고위 임원이 익명을 조건으로 말했죠. 에밀리,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가 삼성이나 SK 수준의 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최소 5년은 걸립니다. 그것도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건데 어떡하라는 겁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디트로이트에서 GM이 전기차 생산 라인 가동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배터리 셀 공급이 끊기면 우리는 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포드도 테슬라도 같은 입장이었죠. 저는 디트로이트로 날아갔습니다.
GM 공장 앞에는 또다시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 노동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조지아 현대차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까?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준다더니 왜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는 겁니까? 열흘째 월스트리트 저널이 충격적인 기사를 냈습니다. 백악관 경제보좌관들, 대통령에게 관세 재검토 건의, 내부에서도 균열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취재원을 통해 확인했죠. 재무장관이 트럼프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이 관세로 인한 미국 기업 피해액이 이미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죠. 한국은 곧 항복할 것이다. 그들은 미국 시장 없이 살 수 없다. 우리가 이긴다. 리트윗 수는 100만을 넘었지만 댓글들은 싸늘했습니다. 조지아 공장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제 남편이 GM에서 해고됐습니다. 이게 승리입니까? 2주일째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복 관세도 없고 항의 성명도 없었죠.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특파원에게 전화했어요. 한국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특파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말 대신 행동하고 있어요. 조지아처럼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다는 것을요. 워싱턴에서의 혼란스러운 2주일을 보낸 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가보기로 한 거예요. 편집국장에게 말했죠. 조지아 기술자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국장은 흔쾌히 승인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토요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질서정연함, 효율성, 그리고 놀라운 속도. 입국 심사부터 짐 찾기까지 20분도 안 걸렸죠. 미국이었다면 1시간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택시 기사 아저씨가 영어로 물어보셨어요. 어디 가세요? 저는 미리 준비한 주소를 보여드렸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조지아에서 철수한 기술자들의 소속 연구소였죠. 화성요? 먼데 괜찮으세요? 1시간 반 걸려요. 기사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 놀랐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 거대한 공장 건물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업 간판들. 삼성, LG, SK, 현대. 미국에서는 뉴스로만 접하던 이름들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연구소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약속한 담당자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에밀리 기자님 맞으시죠? 그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아 앉자마자 저는 본론부터 꺼냈어요. 조지아에서 돌아온 기술자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들이 왜 떠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듣고 싶어요. 이 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것부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한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애틀랜타 공항 보안 검색대 CCTV 영상이었죠. 한 한국인 엔지니어가 가방 검사를 받다가 갑자기 여러 명의 보안요원에게 둘러싸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저희 김 차장입니다. 이 팀장이 말했어요. 공장 기술 매뉴얼과 개선 제안서를 가방에 넣고 있었는데 누군가 산업 스파이라고 신고한 겁니다. 4시간 동안 신문받았고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127명 전원이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안에 모두 귀국하기로 결정했죠. 이틀이요. 그렇게 빨리요?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이 팀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1년 넘게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미국 직원들을 교육하고 공정을 개선하고 품질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예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여러 명의 엔지니어들이 들어왔습니다. 조지아에서 돌아온 그들이었어요. 제일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박 차장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다고요? 저는 녹음기를 켜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나요? 박 차장이 대답했어요. 배터리 팩 조립 라인 총괄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수천 개의 셀이 완벽하게 정렬되어야 해요. 오차가 0.003mm만 넘어도 불량입니다.
미국 팀원들에게 6개월간 교육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감각을 따라올 수 없었어요. 감각이요? 제가 되물었죠. 네. 15년 경력이면 손끝 감각으로 압니다. 로봇 팔의 움직임이 0.1초만 빨라도 느껴져요. 센서가 감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채죠. 그게 한국 기술자들의 차이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끼어들었어요. 에밀리 기자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국 노동자들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그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미국에선 95% 수율이면 합격이지만 한국에선 99.997%가 기본입니다. 그 0.003% 차이가 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그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팀장이 계산기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조지아 공장의 연간 목표 생산량이 30만 대였죠. 95% 수율이면 1만 5천 대가 불량입니다. 대당 4만 달러라고 치면 6억 달러 손실이에요. 하지만 99.997%면 불량이 90대로 줄어듭니다. 손실이 360만 달러죠. 그 차이가 연간 5억 9천만 달러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0.003%.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차이가 6억 달러를 좌우한다니요. 오후 늦게 저는 판교 테크노밸리로 이동했습니다. SK하이닉스 본사에서 특별히 펩 투어를 허락해준 거예요. 클린룸 입구에서 전신 방진복을 입었죠. 먼지 한 톨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 하나가 수백만 달러짜리 웨이퍼를 망칠 수 있어요. 안내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클린룸 안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노란 조명 아래 거대한 장비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죠. 저는 한 엔지니어 옆에 섰습니다.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HBM 스택 검사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죠. 8개에서 12개의 디램 칩을 수직으로 쌓는 거예요. 각 층 사이 간격이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정확해야 합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전부 불량이에요. 모니터에는 현미경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육안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칩이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불량입니다. 3층 모서리 부분 보이세요? 0.5 마이크로미터 벗어났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12년 했으니까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처음 3년은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매일 수천 개를 보다 보면 눈에 들어와요. 이게 한국 반도체 기술자들의 근육입니다. 그날 저녁 SK하이닉스 R&D 센터에서 만난 김상무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에밀리 기자님, 99.997%가 뭔지 아세요? 1만 개 중 3개만 불량이라는 겁니다. 이 수준에 도달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대만뿐이에요. 미국은요? 제가 물었죠. 인텔의 최신 팹이 94.5%입니다. 마이크론은 96.5%고요. 기술 격차가 최소 7년이에요. 트럼프가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5년 안에는 못 따라옵니다. 그의 말에는 과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그날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전율했습니다. 조지아 공장이 멈춘 이유를 이제 완벽히 이해했거든요. 127명이 떠나자 공장이 멈춘 게 아니었어요. 99.997%의 완벽함이 사라지자 그 공장은 존재 이유를 잃은 겁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평택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단지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는데 멀리서 거대한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게 다 삼성이에요? 옆자리 승객에게 물었더니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네, 평택 캠퍼스요. 저기서 세계 AI 혁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문에서 보안 검색을 받고 들어가자 안내 담당 이 과장이 반겨줬어요. 블룸버그에서 오셨다고요? 영광입니다. 오늘 특별히 라인 일부를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전동 카트를 타고 캠퍼스 안을 이동했습니다. 이 캠퍼스 부지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물었죠. 280조만 제곱미터입니다. 여의도 면적과 비슷해요. 팹 4개 동이 가동 중이고 2개 동을 추가 건설 중입니다. 이 과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하루 생산량이 약 50만 장의 웨이퍼고요. 이게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 수요의 40%를 충족시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하루에 50만 장이요.
그럼 한 달이면 1,500만 장입니다. 이 과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엔비디아 AI 칩 하나에 평균 8개의 HBM이 들어가요. 우리가 하루 만드는 양이면 엔비디아가 6만 개의 AI 칩을 만들 수 있죠. 시가로 따지면 하루 20억 달러어치입니다. P라인 클릴룸 관람 통로에 섰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축구장 10개를 합친 크기의 공간에 수백 대의 장비가 빽빽이 들어차 있었어요. 노란 조명 아래 로봇들이 조용히 움직이며 웨이퍼를 나르고 있었죠. 저기 보이는 EUV 장비가 한 대당 2억 달러입니다. 이 과장이 가리켰어요. 전 세계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네덜란드 ASML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40대를 보유하고 있고 인텔은 5대밖에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 엔지니어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최 연구원이 제 옆에 앉았어요.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요즘 거기 난리죠? 관세 때문에 말씀이시죠? 제가 물었어요. 네. 솔직히 저희는 별로 걱정 안 해요. 최 연구원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제품에 관세 120%를 매기면 엔비디아 AI 칩 가격이 2배로 뛰는 거예요. 그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못 짓죠. 결국 손해는 미국 기업들이 봅니다. 오후에는 R&D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박상무가 회의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지아 사태와 관세 이슈, 저희도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든 물어보세요. 저는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왜 아무 대응도 안 하나요? 보복 관세도, 항의 성명도 없잖아요. 박상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식 외교입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숫자로 말하죠. 조지아 127명이 떠나자 공장이 멈췄어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는요? 미국 빅테크 주가 폭락입니다. 관세 발표 후 6천억 달러가 증발했어요. 시장이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한국 반도체 없으면 AI 혁명도 없다는 걸. 박상무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아직 안 보냈어요. 하지만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한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중국 시장 진출 계획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막으면 우리는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AI 시장 규모가 미국의 60%예요. 그리고 빠르게 성장 중이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건 미국에게 큰 타격 아닌가요? 그래서 협상 카드로 쓰는 겁니다. 박상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협박도 받지 않습니다. 조지아 127명은 그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겁니다. 저녁에 서울로 돌아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갔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김 국장을 만났어요. 50대 중반의 베테랑 관료였죠. 에밀리 기자님, 한국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 국장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한국 정부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왜 침묵하고 계신 건가요? 김 국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님, 외교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큰 소리로 위협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조용히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조지아가 첫 번째였습니다. 127명. 숫자는 적지만 효과는 컸죠. 55억 달러 공장이 멈췄고 5만 명의 생계가 흔들렸어요. 이게 미국에게 보낸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국 기술자 없이는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시장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안 했어요. 하지만 월스트리트가 알아서 움직였죠. 관세 발표 후 빅테크 주가 폭락.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한국 반도체 없이는 미국 기술 기업도 못 산다는 거예요. 김 국장은 파일 하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한 세 번째 카드예요. 하지만 쓰고 싶지 않습니다. 중국, 유럽, 일본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계획이에요. 미국이 계속 밀어붙이면 우리는 다른 시장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럼 미국만 고립되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김 국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우리 반도체 수출의 30%만 미국이에요. 나머지 70%는 다른 나라들이죠. 미국 시장을 잃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우리 반도체 없이 AI 혁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제야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최고의 강함이었죠.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숫자와 현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취재를 마치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깜짝 놀랄 만한 제목의 메일이 도착했어요. 오펜AI CEO 샘 올트먼. 긴급 기자회견 개최. 시간은 오후 2시. 장소는 샌프란시스코 본사였죠. 저는 서둘러 오펜AI 본사로 향했습니다. 로비는 이미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CNN, 로이터, 파이낸셜 타임스. 전 세계 주요 언론사가 다 모여 있었죠. 무슨 발표길래 이렇게 난리야? 옆에 선테크 크런치 기자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정각 2시, 샘 올트먼이 단상에 올랐어요.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가 입을 열었죠. 여러분,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GPT-5 개발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H100 칩의 HBM 메모리가 6개월 후면 바닥납니다. 그리고 한국산 HBM 없이는 GPT-5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회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메모를 시작했죠. 샘 올트먼은 계속했어요.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모든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일본, 대만, 미국 업체들을 다 접촉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3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CEO님,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샘 올트먼은 잠시 침묵하더니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내일 서울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죠. 사과하러 가시는 겁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사과하러. 그리고 배우러 갑니다. 샘 올트먼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한 달 전 우리는 오만했어요. 미국 기술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 없이는 AI 혁명도 없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샘 올트먼을 개별 인터뷰할 수 있었어요. 정말 내일 서울로 가시는 겁니까? 네. 저녁 8시 비행기입니다. 그가 대답했죠. GPT-5는 우리만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인류의 미래예요. 그걸 정치적 오만 때문에 망칠 순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만나주실까요? 모르겠어요. 샘 올트먼은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한다면 꿇을 각오도 되어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샘 올트먼과 같은 비행기였어요. 비즈니스석에 앉은 그를 복도에서 마주쳤죠. 에밀리 기자님도 가시는군요? 이건 놓칠 수 없는 뉴스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십 명의 한국 기자들이 게이트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샘 올트먼이 나타나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올트먼 대표님, 한국에 왜 오셨습니까?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샘 올트먼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듯한 한국말로 대답했죠.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배우러 왔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심은 전해졌어요. 삼성과 SK를 만나실 건가요?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만나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자세는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에서 첫 번째 미팅이 열렸어요. 저는 특별 취재 허가를 받고 회의실 밖 대기실에 있었죠. 2시간 후 문이 열리며 샘 올트먼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안도감이 역력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물었죠. 합의했습니다. 샘 올트먼이 말했어요. 삼성전자가 오펜AI에 향후 3년간 1200억 달러 규모의 HBM과 파운드리 서비스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GPT-5부터 GPT-7까지 개발에 필요한 모든 반도체를 책임진다고 했어요. 1200억 달러요? 저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입니다. 그가 확인해줬죠.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이요? 조지아 현대차 공장으로 한국 기술자 127명 전원이 복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식 파트너 대우로요. 그들을 다시는 범죄자 취급하지 않겠다는 백악관에 서면 사과와 함께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비즈니스 협상에 자존심 회복을 포함시킨 거예요.
다음 날 샘 올트먼은 판교 SK하이닉스를 방문했습니다. 저도 동행 취재를 했죠. 회의실에서 최 부회장이 그를 맞았어요. 올트먼 대표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 부회장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있었어요. 부회장님, 먼저 사과드립니다. 샘 올트먼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 달 전 우리는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큰 실수였어요. 최 부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올트먼 대표님, 우리가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10년, 20년 쏟아부은 땀과 눈물을 인정해주는 것.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전부예요. 완전히 동의합니다. 샘 올트먼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오픈AI의 공동 AI 연구소를 판교에 설립하고 싶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주도하는 연구소요. 최 부회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계속 말씀해보세요. 5억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GPT의 핵심 기술을 공유하겠어요. 단, 연구소장은 한국인이어야 하고, 연구 방향도 한국팀이 결정합니다. 우리는 배우러 오는 입장입니다. 회의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오후 6시, 양측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죠. 최 부회장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오픈AI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5년간 800억 달러 규모의 HBM 공급 계약을 맺었고, 판교에 AI 반도체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샘 올트먼이 이어받았어요. 이번 방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기술 리더십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20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완벽을 향한 집착. 그게 진짜 경쟁력이라는 것을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조지아 현대차 공장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샘 올트먼이 대답했어요. 제가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즉시 백악관에 건의하겠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정식 파트너 대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요. 그리고 산업 스파이 의혹으로 조사받았던 김 차장님께 공식 사과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샘 올트먼과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이틀 만에 많이 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가 쓸쓸히 웃었어요. 에밀리, 이틀이 아니에요. 1시간 만에 변했어요. 어제 삼성전자 팹을 견학하면서요. 그 완벽함, 그 집중력을 보는 순간 깨달았죠.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샘 올트먼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AI의 미래는 한국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 아니, 한국이 주도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지도 모르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기사를 작성하면서 저는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조지아 공장의 충격, 백악관의 오만, 한국의 침묵,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항복.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120% 관세는 철회될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인지도 몰랐습니다. 샘 올트먼의 서울 방문 이틀 후, 저는 긴급히 워싱턴으로 소환됐습니다. 편집국장이 전화로 말했어요. 에밀리, 당장 워싱턴으로 와. 백악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뭔가 큰 게 터질 것 같아.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백악관 출입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한 선배 기자가 귀띔해줬어요. 경제보좌관실이 난리야. 재무장관이 매일 대통령 집무실을 들락날락하고 있어. 관세 문제로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더라. 관세 발표 후 33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 취재원인 재무부 고위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어요. 에밀리, 커피 한잔 할까? 할 얘기가 있어. 우리는 백악관에서 2블록 떨어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이 얘기했다는 건 절대 비밀이야. 백악관 내부가 완전히 갈라졌어. 대통령 빼고 모두가 관세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물었죠. 어제 경제안보회의가 있었어. 재무장관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야. 관세 부과 후 한 달간 미국 기업 손실액이 1조 2천억 달러래. 그리고 이게 매달 누적된다는 거야. 저는 노트에 급하게 메모했습니다. 1조 2천억 달러요? 응. 엔비디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주요 기업주가 하락분만 7천억 달러고 생산 차질로 인한 기회비용이 5천억 달러야. 여기에 고용 불안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악화돼.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어요. 더 큰 문제는 중국이야. 한국이 중국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논의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만약 삼성과 SK가 중국으로 방향을 틀면 미국은 AI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거야. 그날 오후 저는 블룸버그 본사에서 특집 시리즈 첫 번째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제목은 조지아의 교훈 127명이 바꾼 세계였어요. 조지아 공장부터 샘 올트먼의 서울 방문까지 제가 한 달간 목격한 모든 것을 담았죠. 기사가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송고 6시간 만에 조회수 500만을 넘었어요. 트위터에서는 에밀리 체이스, 조지아 127명, 한국 기술력이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죠. 이틀 후 두 번째 기사를 냈습니다. 평택의 심장 한국이 AI 혁명을 지배하는 이유였어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펩투어에서 본 99.997%의 완벽함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이 기사는 더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48시간 만에 조회수 1200만을 기록했고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이코노미스트가 일제히 후속 보도를 쏟아냈죠. 한국 없는 AI는 없다. 반도체 전쟁의 진짜 승자는 한국. 미국의 오만이 부른 재앙 같은 헤드라인들이 넘쳐났습니다. 관세 발표 37일째.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백악관 대변인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에밀리 기자님, 오늘 오후 4시에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주세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 발표가 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거든요. 오후 4시 정각, 백악관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저는 블룸버그 지정석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죠. 한 달 전과는 확연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지난 한 달간 우리는 한국산 반도체 관세 정책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브리핑룸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파트너입니다. 트럼프가 선언했어요. 따라서 오늘부로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120% 관세를 전면 철회합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동시에 손을 들었죠. 트럼프는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했어요. 더 나아가 미국과 한국은 한미 반도체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것입니다. 양국이 함께 AI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기술자들의 인권과 지적 재산권을 상호 보호할 것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대통령님, 한 달 전에는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하셨는데요. 트럼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나는 실용주의자입니다. 현실을 인정할 줄 알아요. 지난 한 달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이고 그들 없이는 우리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조지아 현대차 공장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기자가 물었죠. 한국 기술자 127명 전원이 정식 파트너 지위로 복귀합니다. 트럼프가 발표했어요. 그들의 비자는 O-1 특별 기술 비자로 상향 조정되고 급여와 대우도 미국인 임원급으로 보장됩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부당하게 조사받았던 김 차장님께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직접 사과할 것입니다. 저는 기사를 타이핑하느라 손이 바빴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항복 선언이었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재무부 관계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굴복할 줄은 몰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어젯밤 막판 회의가 있었어. 펜타곤에서 보고서를 올렸는데 내용이 가관이었어. 미 국방부가 쓰는 첨단 무기 시스템의 80%의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간대. F-35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지스 구축함. 전부 다 관세 때문에 한국이 군수용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 국방력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야. 그게 결정타였군요. 그것뿐이 아니야. 월스트리트에서도 엄청난 압력이 들어왔어.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냈거든. 관세 유지하면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진다고. 특히 에밀리 내가 쓴 기사가 결정적이었어. 조회수 3200만이 넘었잖아. 여론이 완전히 돌아선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서울에 있는 산업부 김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국장님, 백악관이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 국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예상했던 결과예요.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37일 만에 완전히 뒤집혔어요.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에밀리 기자님,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이 불리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말하지 않고 기다린 겁니다. 조지아 127명은 시작이었고, 시장이 나머지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겁니다. 김 국장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미 동맹은 더 강해질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진짜 파트너십이죠. 전화를 끊고 저는 마지막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37일 전쟁 한국이 말 없이 이긴 방법이었어요. 조지아 첫날 밤부터 백악관의 항복까지 모든 과정을 정리했죠. 기사는 48시간 만에 조회수 3,200만을 돌파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올해의 탐사 보도로 선정했고 컬럼비아 저널리즘 스쿨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퓰리처상 후보에도 올랐죠. 하지만 제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조지아 공장에서 해고됐던 노동자들이 속속 복귀한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 기술자 127명이 돌아오면서 공장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한 거죠. 한 달 후, 저는 다시 조지아를 찾았습니다. 첫 방문 때와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공장은 다시 24시간 가동되고 있었고, 주차장은 노동자들의 차로 가득했죠. 조립 라인에선 전기차들이 쉴 새 없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팀을 이끄는 박 차장을 다시 만났어요. 돌아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복잡해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편으론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게 기분 좋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게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앞으로 또 떠나실 건가요? 박 차장은 웃었습니다. 그건 그들에게 달렸죠. 우리를 파트너로 대한다면 계속 함께 일할 겁니다. 하지만 또 범죄자 취급한다면 그땐 이번엔 127명이 아니라 전 세계 한국 기술자 전체가 움직일지도 모르죠. 그날 저녁, 저는 공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공장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 꺼져 있던 그 불빛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제 휴대폰으로 편집국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에밀리, 내 시리즈가 퓰리처상 최종 후보에 올랐어. 축하해. 내가 세상을 바꿨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꾼 건 제가 아니었어요. 조지아의 127명, 평택과 판교의 수만 명 엔지니어들, 그리고 말없이 완벽을 추구했던 모든 한국 기술자들이었죠. 저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을 뿐입니다. 퓰리처상 시상식을 이틀 앞둔 어느 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엔 취재가 아니었어요. 한 가지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였죠. 0.003%, 99.997%. 이 숫자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걸까? 단순한 품질 지표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판교 SK하이닉스 R&D 센터를 다시 찾았을 때 김민준 상무가 저를 맞이했어요. 40대 중반, 20년 경력의 베테랑 엔지니어였죠. 그는 이번에 특별한 장소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에밀리 기자님, 오늘은 우리가 왜 완벽을 추구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 상무가 말했어요. 우리는 회의실이 아닌 한 연구실로 들어갔죠. 벽에는 수십 장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사진이었어요. 김 상무가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들 지훈이입니다. 지금은 12살이에요. 하지만 이 사진은 7년 전 거예요. 사진 속 아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가슴에는 온갖 의료 장비가 연결되어 있었죠. 지훈이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심장병을 앓았습니다. 김 상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페이스메이커를 달아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아용 페이스메이커가 굉장히 정밀해야 한다는 거였죠. 오작동하면 아이가 죽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페이스메이커 안에 들어가는 칩이 있어요. 크기는 쌀알만 한데 이게 아이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이 칩의 불량률이 0.1%여야 해요. 단 하나의 오류도 용납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우리 SK하이닉스였습니다. 김 상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제가 담당 엔지니어였어요. 제 아들의 목숨이 걸린 칩을 제 손으로 검증해야 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0.003%는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지훈이는 지금 어떤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상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건강해요. 축구도 하고 친구들과 뛰어놀아요. 7년간 단 한 번도 오작동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든 칩의 수율이 99.9999%였거든요. 1만 개 중 한 개도 분량이 나오지 않는 수준이에요. 그는 벽에 다른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들 전부 한국산 의료기기로 목숨을 건진 케이스예요. 인공 달팽이관, 인슐린 펌프, 뇌전증 치료기. 전부 우리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만약 우리가 95%에 만족했다면 이 아이들 중 누군가는 지금 여기 없을 거예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조지아에서, 평택에서 들었던 숫자들이 이제야 진짜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김상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비용 때문도, 경쟁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 칩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예요. 0.003% 차이가 누군가에겐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다음 날, 저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한 특별 연구동을 방문했습니다. 자율주행 반도체 개발팀이었죠. 팀장 이재현 전무가 저를 맞았어요. 에밀리 기자님, 자율주행 자동차가 왜 아직도 완전 상용화가 안 됐는지 아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기술이 아직 부족해서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이 전무가 설명했어요. 기술은 이미 95% 완성됐어요. 문제는 나머지 5%입니다. 자율주행 칩이 95% 신뢰도라는 건 20번에 한 번 오작동한다는 뜻이에요.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가 오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9.999%를 목표로 합니다. 10만 번 중 한 번만 오작동하는 수준이에요. 이게 되어야 도로에 사람들을 태울 수 있죠. 미국이나 중국 업체들은 98% 수준에서 상용화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안 합니다. 그게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요. 이 전무는 모니터를 하나 켰습니다.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왔어요. 이게 우리 칩으로 1년간 테스트한 결과예요. 가상으로 500만 킬로미터를 주행했죠. 단 한 번의 치명적 오류도 없었습니다. 내년이면 상용화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한국산 자율주행 칩이 세계 표준이 될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은 못 따라오나요? 따라올 순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20년간 쌓아온 완벽주의를 그들이 배우려면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우리는 더 앞서 나갈 거예요. 오후에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을 찾았습니다. 심장외과권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소아심장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였어요. 요즘 소아심장병 생존율이 98%입니다. 권 교수가 말했어요. 20년 전만 해도 60%였어요.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의술이 발전해서, 물론 그것도 있죠.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의료기기 품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됐기 때문입니다. 권 교수는 수술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각종 첨단 장비들이 늘어서 있었죠. 이 장비들 대부분에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심장 모니터, 인공심폐기, 수술 로봇, 전부요. 이 장비들이 단일 초도 오작동하면 환자가 위험해져요. 그런데 한국산은 오작동률이 거의 제로예요. 정말 그렇게 신뢰도가 높나요? 제가 15년간 이 장비들을 써왔는데 한국산 장비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반면 다른 나라 제품들은 가끔 오작동합니다. 그 차이가 생명을 가르죠. 권 교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기자님, 한국 엔지니어들이 왜 완벽을 추구하는지 아세요? 그들도 알거든요. 자기들이 만든 칩 하나가 누군가의 심장을 뛰게 한다는 것을. 그 책임감이 그들을 완벽주의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2달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조지아의 멈춘 공장, 백악관의 오만, 한국의 침묵, 실리콘밸리의 항복, 그리고 오늘 본 아이들의 사진들. 0.003%. 이 작은 숫자가 단순한 품질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아이의 웃음이었고, 한 가족의 행복이었고, 누군가의 내일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주말도 없이 밤늦게까지
20년을 한결같이 완벽을 추구해온 겁니다. 미국이 그들을 범죄자 취급했을 때 그들이 조용히 짐을 싼 이유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일에 대한, 완벽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지키는 생명에 대한 존중을 요구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김민준 상무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무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완벽은 이룰 수 있는 건가요? 김 상무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완벽은 절대 도달할 수 없어요. 99.9999, 다음엔 99.99999가 있죠. 끝이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멈추는 순간 누군가 다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힘은 완벽함에 있지 않았어요. 완벽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자세에 있었던 겁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 저널리즘 스쿨 퓰리처상 시상식 당일이었습니다.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차려입은 저는 객석에 앉아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를 기다렸어요. 15년 기자 생활의 정점이 될 순간이었죠. 올해 탐사보도 부문 퓰리처상은 블룸버그 에밀리 체이스 기자의 조지아의 교훈 127명이 바꾼 세계 시리즈에게 돌아갑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죠. 트로피를 받아든 순간 지난 석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하지만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조지아에서 자존심을 지킨 127명의 한국 기술자들, 평택과 판교에서 밤낮 없이 완벽을 추구하는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 그리고 0.003%의 차이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마지막 기사를 써야 했거든요. 이 긴 여정의 결말을 정리할 시간이었죠. 제목은 석 달 전쟁이 끝났다. 진정한 힘은 위협이 아니라 완벽에서 나온다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조지아로 날아갔습니다. 현대차 메타플랜트 재가동 기념식에 초대받았거든요. 석 달 만에 찾은 공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문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미 기술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작.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했고 공장 안에서는 활기찬 목소리들이 들렸죠. 기념식장에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127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어요. 맨 앞줄에는 박 차장이 있었죠. 조지아 주지사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석 달 전,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와 함께 땀 흘리던 파트너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죠. 오늘, 우리는 그 잘못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주지사는 박 차장을 단상으로 불렀어요. 박 차장님과 127명의 한국 기술팀은 이제 이 공장의 공동 파트너입니다. 그들 없이는 이 공장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웠고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박 차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떠났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이 프로젝트를 믿기 때문입니다. 좋은 차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습니다. 단, 이번에는 동등한 파트너로서요. 기념식이 끝나고 저는 공장 라인 투어에 참여했어요. 거대한 조립 라인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로봇들이 정확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 직원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미국인 엔지니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기자님, 기억하세요? 석 달 전에 만났잖아요. 아, 그때 0.003mm 오차 이야기하신 분이시죠? 맞아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박 차장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완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특히 사람의 생명이 걸린 제품을 만들 때는요. 저녁에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박 차장이 맥주잔을 들었어요. 에밀리 기자님, 건배합시다. 당신이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줬어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그저 진실을 쓴 것뿐이에요. 세상을 바꾼 건 여러분입니다. 이 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당신 기사가 아니었다면 백악관이 이렇게 빨리 굴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3,200만 조회수, 대단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물었죠. 여기서 5년은 더 일할 겁니다. 박 차장이 대답했어요. 이 공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 때까지요.
그리고 미국 엔지니어들을 제대로 교육할 겁니다. 우리가 떠나도 이들이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요. 그럼 그 후엔요? 한국으로 돌아가겠죠. 그가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평택에, 판교에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다음 세대 기술을 개발해야 하거든요. 99.997%가 아니라 90.99999%를 향해서요. 다음 날, 저는 공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브라이언 카운티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새벽 5시, 공장의 초록색 가동 표시등이 켜지기 시작했죠. 하나둘씩 불이 들어오더니 이내 공장 전체가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박 차장이 제 옆에 섰어요. 저 초록 불빛이 뭔지 아세요? 가동 중이라는 표시 아닌가요? 그것도 맞지만 우리에겐 다른 의미예요. 박 차장이 말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일자리고,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꿈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죠.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정문으로 노동자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석 달 전 울부짖으며 해고 통지서를 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웃으며 출근하고 있었죠. 에밀리 기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할게요. 박 차장이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요. 우리 이야기를 쓸 때 영웅담으로 쓰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그냥 자기 일을 제대로 하는 기술자일 뿐이에요. 완벽을 추구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써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마지막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퓰리처상 수상 소감과 조지아 재방문기를 담은 에필로그였죠. 기사의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썼습니다. 석 달간의 전쟁이 끝났다. 관세는 철회됐고 127명은 돌아왔으며 공장은 다시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숫자가 아니다. 우리가 배운 교훈, 그것이 진짜 변화다. 진정한 힘은 위협에서 나오지 않는다. 완벽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에서 나온다. 한국 기술자들은 그것을 증명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위협이 아니라 실력으로, 오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오늘도 조지아의 공장에서, 평택의 팹에서, 판교의 연구소에서 초록 불빛이 빛나고 있다. 그 불빛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생명이, 누군가의 꿈이, 누군가의 내일이 담겨 있다. 0.003%의 차이를 위해 오늘도 한국 엔지니어들은 묵묵히 일한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영웅이다. 기사를 송고하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마천루들이 저녁 노을에 물들고 있었어요. 저 빌딩들 안에서도 수많은 한국산 반도체가 작동하고 있겠죠. 엘리베이터에서, 보안 시스템에서, 통신 장비에서. 한 달 후, 저는 서울에서 날아온 소포를 받았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김민준 상무였어요. 소포를 열자 작은 액자가 나왔죠. 사진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웃고 있는 지훈이의 모습이었어요. 액자 뒷면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에밀리 기자님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건 완벽을 추구하는 수많은 엔지니어들 덕분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완벽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김민준 드림. 저는 액자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앞으로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볼 생각이었어요. 제가 왜 기자가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글을 쓰는지 상기시켜줄 것 같았거든요.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지아 현대차 공장이 북미 자동차 산업 품질상을 수상했다는 거예요. 불량률 0.02%로 업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고 했죠. 시상식에서 공장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우리 한국 파트너들 덕분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완벽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요. 숫자가 아니라 철학으로요. 같은 시기 실리콘밸리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펜AI의 GPT-5가 정식 출시됐고 샘 올트먼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GPT-5는 한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3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그리고 판교 공동연구소의 한국 엔지니어들. 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자 존중법을 제정했어요. 해외에 파견되는 한국 기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즉각 철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죠. 김 국장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에밀리 기자님 덕분에 세상이 조금 나아졌어요. 이제 한국 기술자들은 어디를 가든 존중받을 겁니다.
조지아 127명이 그 길을 열었고 당신이 그 이야기를 전했으니까요. 1년 후 저는 컬럼비아 저널리즘 스쿨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제목은 진실을 쓰는 방법 조지아에서 배운 교훈이었어요. 강연장을 가득 메운 학생들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좋은 기사는 숫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숫자 뒤에 숨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0.003%라는 숫자 뒤에 한 아이의 웃음이 있다는 것. 127이라는 숫자 뒤에 자존심을 지킨 기술자들이 있다는 것. 그걸 보는 게 기자의 일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기자님, 앞으로도 한국 기술에 대해 계속 쓰실 건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번엔 한국만이 아니에요. 세상 곳곳에서 묵묵히 완벽을 추구하는 모든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쓸 겁니다. 그들이 진짜 영웅이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저는 뉴욕 시내를 걸었습니다. 타임스퀘어의 거대한 전광판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전광판들도, 제 손의 휴대폰도, 거리의 전기차들도, 병원의 의료기기들도 모두 누군가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거겠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조지아 공장 옥상에서 본 초록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불빛들도 저 별처럼 빛나고 있겠죠. 오늘도, 내일도, 계속.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취재 제안이 들어와 있었어요. 인도 뭄바이의 한국 건설 기술자들, 초고층 빌딩 건설 현장에서 무슨 일이. 제목만 봐도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다음 주에 뭄바이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어디선가 누군가는 여전히 일하고 있을 거예요. 0.003%의 차이를 위해,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내일의 기술을 위해. 그들의 손끝에서 오늘도 초록 불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공유도 부탁드려요.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글로벌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